안녕하세요. 고향설화입니다. 고향의 따스한 숨결이 담긴 설화처럼 오늘도 고향설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집안은 누군가 하나가 망가져야만 비로소 고요해지는 집이었습니다. 마치 제 방이 터지려 할 때 누군가 몸으로 그 구멍을 막아야 마을이 평안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형님이 노름판에서 날려먹은 문전옥답도 아버님이 술김에 저지른 관아와의 신랑이도 집안의 수치스러운 치부도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기거리는 모든 오물은 전부 제 바지춤에 묻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요. 그래도 내가 제일 낫지 않느냐? 너만 참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산다. 하지만 그 말이 살아있는 사람의 속을 어떻게 짓물러 터지게 만드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착하다는 이름 아래 죽어갔던 한 남자의 서글픈 연대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나 날 때부터 제 몫은 반토막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면 화근이 된다 배웠고 말을 아끼면 덕이 된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달랐습니다. 형님은 늘 불꽃 같았습니다. 말이 앞섰고 욕심이 넘쳤으며 언제나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16되던 해 가을이었을 겁니다. 형님이 이웃 마을 장터에서 술에 취해 양반과 자제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는 고을 사또의 먼 친척이라 했습니다. 잘못하면 형님은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등잔불 밑에서 아버님의 그림자가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형은 대를 이어야 할 몸이다. 내가 장터에 있었다고 해라. 저는 멍하니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장터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논둑에서 하루 종일 김을 매느라 손톱 밑이 검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너는 성품이 유순하니 사또께서도 크게 벌하지 않으실게야. 하지만 내 형은 성질이 급해 가서 무슨 망언을 할지 모른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타인의 죄를 제 이름으로 덮었었습니다. 관아 마당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제 등 뒤로 쏟아지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더 아팠던 건 담장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식구들의 기척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 남의 것이 되어버린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관성이었습니다. 희생에도 관성이 붙더군요. 두 번째는 간청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다오. 내 형이 장가를 들어야 하는데 소문이 나면 앞길이 막힌다. 세 번째부터는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순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형님이 사고를 치면 사람들은 형님을 꾸짖는 대신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좀 가서 수습해라. 너는 원래 그런 아이 아니냐? 사람들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미안함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들은 저에게 미안해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신 그들은 저를 성인군자 혹은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원래 너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너는 화를 낼 줄 모르잖아. 그 말들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입을 닫으라는 제갈이었고 그들에게는 저를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좋다는 면죄부였습니다. 저는 어느덧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오물을 받아내는 거대한 항아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는데 겉은 여전히 매끄러운 옹기처럼 고요해야 했습니다. 대신 살아주는 인생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저는 허수아비라 불렸습니다. 성품은 좋으나 제 앞가림도 못하고
형의 뒤나 닦아주는 못난 놈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덕에 혼사가 들어와도 번번이 깨졌습니다. 누가 그런 집에 딸을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남들이 장가들어 자식 낳고 오순도순 살 때 저는 형님의 자식들을 업어 키웠습니다. 형님이 밖으로 돌며 가산을 탕진할 때 저는 산을 타고 나무를 해다 팔아 형수의 입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탈이 없어서 다행이다. 탈이 없었던 게 아니라 탈이 나도 말할 곳이 없었을 뿐입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마당 끝 우물가에서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명치 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있는 기분이었으나 아침이 오면 다시 허허거리며 형님의 사고를 수습하러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이 어디까지 제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는 밥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일 또 형님 대신 욕을 먹기 위해 기운을 차리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을 대신 살아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못하겠다 말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바친 모든 희생은 가식이 되고 남아있던 집안의 평화는 제 탓으로 깨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다시 침묵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유독 가뭄이 심했던 여름이었습니다. 고을의 저수지 물길을 두고 마을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형님은 마을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상대 마을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상대가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중죄였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집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초상집보다 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님은 눈을 감고 계셨고 형님은 제 바지랑댕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아우야, 이번 한 번만 살려다오. 내게는 어린 자식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형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살고 싶다는 비겁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도 형수도 심지어 어린 조카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사태를 대신 짊어지고 망가져 줄 것인가. 그들은 오직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 집안의 살인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형을 죽게 내버려둔 비정한 동생, 집안을 풍비박산 낸 원수, 침묵하는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라는 존재는 가족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소각하는 화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제가 먼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형님의 이름이 적힌 영장을 들고 온 포교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방 안에서 새어나오던 흐느낌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안도의 숨소리,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형님의 작은 흐느낌은 이제 비겁한 안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포박당하는 제 팔 너머로 형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숙였으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은 먼 산만 바라보며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아버님의 그 마지막 말은 저에게 구원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인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옥사에 갇혀 창살 사이로 보이는 달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옷을 입고 산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죄를 입고 남의 책임을 지고 남의 비난을 대신 받으며 정작 제 속의 소녀는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건 소리가 나지 않더군요. 그저 조용히 모래성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듯
제 영혼이 한 줌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고 제가 지극정성으로 공양미를 바치고 사죄한 끝에 곤장 몇 대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 매자국이 아물어갈 때쯤 고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날 사건의 배후에는 형님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도, 아버님의 오랜 친구도, 심지어 옆집 사람도 그 물길 싸움을 부추겼고 형님의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모두가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틀어지자 그들은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 희생양인 저를 앞세워 자신들의 안위를 챙겼던 것입니다. 그 집안, 그 마을 전체가 저라는 한 사람의 인내 위에 평화라는 가짜 성을 쌓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아야 그들이 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고 제가 죄를 뒤집었어야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평화를 지탱하는 노예였습니다. 착하다는 칭찬은 그 노예의 발목에 채워진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가서 사실을 고발하지도 않았고 형님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괴나리 보찜 하나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구멍난 버선 2켤레와 낡은 집신뿐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주먹만 한 주먹밥 2덩이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버텼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마. 그게 무슨 소용 있겠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습니다.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제 응어리를 풀어줄 마음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 저의 희생을 버팀목이라 포장했습니다. 저는 주먹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에 맺혔던 뜨거운 무언가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연고도 없는 먼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착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리를 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떠난 뒤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형님은 다시 사고를 쳤고 이제는 대신 수습해줄 사람이 없자 가족들끼리 서로를 탓하며 헐뜯고 싸우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하나가 망가져야 유지되던 평화는 그 망가질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 가득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느라 정작 제 얼굴은 늦게야 찾아온 노인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 과거를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고 맙니다. 그저 남 좋은 일만 하던 바보 하나가 살았었지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귀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나를 죽여가며 지키는 평화는 결코 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들에게 주는 달콤한 사탕일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으로 사십시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당신의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라져서 깨질 평화라면 그것은 애초에 깨져야 할 가짜였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